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열전 김갑수입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억에 대해서 전폭적인 신뢰를 보냅니다. 근데 그가 공교롭게 어느 날 어떤 범죄 현장의 목격자가 됩니다. 수사진들은 그의 기억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누군가 뇌 영상을 보면 그 사람의 잠재적 범죄 성향이면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범죄자의 뇌 영상을 찍어 놔야 한다고 그는 주장을 합니다. 뇌의 기능은 마음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뇌가 곧 마음이고 행동 자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 또 우리의 생각 속에 과학적으로 흘러다니는 것들을 규명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요즘 한창 세계적인 조류를 타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가져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숭실대 철학과 김효은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신경윤리에 관련된 연구 진행하고 계시는 숭실대 김효은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오프닝을 하면서도요, 네. 좀 더듬더듬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 인문 분야에 익숙한 이제 단어들이 있고, 사실 만약에 철학과 선생님이시니까 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기도 좀 어떤 의미에서 좀 익숙한 단어일 수 있는데 이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뇌를 통해서 과학적 연구가 사람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럼 신경윤리는 제가 오늘 낱말 뜻을 이제 배우느라고 그러는데 우리 네. 시청자분들도 사실은 형편은 비슷할 겁니다. 네. 신경윤리는 어떤 그 항목, 어떤 연구의 분야가 되는 건가요? 예, 신경윤리는 사실 생긴 지 굉장히 얼마 안 된 신생학문이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그 신경윤리라는 그 낱말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요. 영어 단어도 혹시 어려울까요? 뉴로에틱스입니다. 그래서 그건 알아들을만 한데. 예. 그러니까 신경과학하고 윤리학이 합쳐진 단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2002년에 그 신경윤리라는 그 말을 처음 제대로 이제 학문적으로 쓰기 시작했고요. 예. 사실 그런 신경윤리에 관한 그 연구는 사실 그 전부터 조금씩 있어 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여러 학자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여러 영역의 학자들이 모여서 시작된 것은 그러니까 지금 한 5, 6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연상되는 게 인간의 뭐 의지, 인간의 행동, 여기에 어떤 배경이 있는가 아마 그걸 연구한다고 네.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데 말이죠. 넓게 말해서 인간의 마음 말이죠. 네. 이 여기에 주목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된 계기에는 아주 구체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 19세기에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그 사람이 철도 노동자인데요. 네. 그 사람이 이제 철도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그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어떤 관이 이 머리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런 막대기가요. 근데 사실은 머리를 통과하게 되면 뇌가 많이 손상됐기 때문에 죽었을 것 같은데 다행히도 이 사람이 살아나거든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행운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전에 굉장히 성실하고 예의 바르던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뇌를 다치고 나더니? 예, 손상이 되고 나니까 예. 생명은 건졌는데 어떻게 딴 사람이 됐냐 하면 굉장히 예의 바르고 예의 바른 언행을 하던 사람이 아주 상스러운 언행을 하고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주변 사람들이 이제 경찰에 신고하는 그 사태까지 벌어질 정도로 그러다가 그러니까 인성이 확 바뀌어버린 거군요. 그렇죠. 예, 예. 인성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사람 뇌를 해부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 정서에 관련된 감정에 관련된 부분이 손상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렇게 인성이 변화하고 이렇게 자기 컨트롤을 못하고 그렇게 언행을 하는 행동의 변화가 바로 이런 뇌의 특정한 영역하고 연관돼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계기가
이제 마음과 이 뇌의 어떤 부분이 연관돼 있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이제 구체적인 사건이 된 거죠. 자기 컨트롤을 못한다는 점에 있어서 저도 뇌를 다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렇군요. 네.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이제 질문은 겁니다. 의식의 문제. 그러니까 네. 이제 의식을 가져야 인간 존재가 되는 그런 네.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게 이제 뇌의 기능으로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뇌 자체와 의식 간의 관계를 좀. 예. 그러니까 의식의 문제는 굉장히 과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예. 아직까지 철학적으로도 완전히 풀리지 않았고 과학자들도 굉장히 어려워하지만 흥미롭고 앞으로 이제 탐구해야 될 그런 주제로 지금 한창 많이 발전되고 있는 주제인데요. 예. 근데 철학적으로는 의식이라는 그 개념이 다 다르겠습니다. 철학자들마다. 우리가 consciousness 네. 그 단어를 의미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의식이 신경계통만 가지고 있으면 의식이 있는 건지, 아니면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 의식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이상의 나 자신의 성찰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의식이 있는 건지, 이거에 따라서 그 의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론도 많고요. 또 그거에 따라서 또 윤리적인 얘기를 할 때도 많이 달라집니다. 뇌사자 경우가 떠오르는군요. 단순 반응은 할 수 있는데 자기 선택, 자기 판단을 했을 경우 의식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런 의문을 가져볼 수 있겠군요. 예, 그래서 그 연구 분야도 아직 계속 탐구 중인데요. 최근에 그 식물인간은 사실은 더 이상 의식이 없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그 식물인간을 최근에 발달한 뇌영상 도구 fMRI로 찍어봤더니 뇌의 어떤 부분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것으로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이제 식물인간이나 다른 의식이 없다고 생각하는 상태들을 이제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이제 그런 계기들이 지금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예. 뇌 기능이 좋으면 세상 살기 좋을 겁니다. 머리 좋은 분들. 내가 원활하게 돌아가면 모든 면이 이렇게 좋다고 느껴지게 되는데 한 10여 년 전에 그러니까 이 게놈 지도 막 해독하는 과정 동안에 저도 무슨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한 리포팅을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방송을 하다 보면 정말 생소한 문제를 하는데 그때 많이 나왔던 얘기가 맞춤형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들어보신 기억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성격은 어떻게 또 뭐 다른 각 분야의 좋은 것만 쫙 조합해서 유전자 조작을 하면 그런 아이가 태어난다. 그때도 참 끔찍했습니다. 그런 미래가 올까봐. 근데 아직 도래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분명히 거기에도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있겠죠. 만약에 우성만 존재하는 사회면 그건 멸종으로 가는 아주 지름길인데 말이에요. 예. 일단은 인간을 조작한다는 거는 자연적인 게 아니라 그거에 반대인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하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의 이제 대부분이 사실은 모두가 자연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구분 자체가 사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인위적이라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그렇다면 왜 문제일까를 생각할 때 이제 아까 잠깐 얘기 드렸던 이제 분명히 그렇게 디자이너 베이비, 그 아이를 디자인해서 낳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따로 있을 거고요. 물론 좀 또 다른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을 거고요. 이 지점에서요. 선생님 입장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문적인 거라기보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뭘 여쭤보고 싶냐면 뭐 사형제도라든지 낙태 문제라든지 안락사 문제라든지 이런 게 떠오를 때 과학자가 주장하는 입장과 가령 성직자가 주장하는 입장은 이미 우리가 압니다. 아주 대립돼 있죠. 예컨대 안락사 문제 같은 경우도 성직자들은 어떤 진위보다는 생명의 존엄성을 훨씬 더 존중하기 때문에 일단 불허하자는 입장인데 과학자들은 거기다 섬세한 설명을 덧붙이다 보면 안락사에 찬동을 하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접근하는 그 사안에 접근하는 태도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한테 이제 신경 윤리자가 붙은 철학적 입장에 서 있으나 또 윤리적 입장을 함께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런 쟁점들 좀 포괄적으로 말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됩니까? 즉 과학적 입장을 취하게 됩니까? 어떤 윤리적 입장을 취하게 됩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신경윤리라는 그 학문은 사실은 기존의 신경과학이랑은 조금 더 다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경논리가 아니라 신경윤리라는 말을 붙이는데요. 이제 그래서 그 신경윤리에서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맥락입니다. 그래서 맥락. 일괄적으로 안락사는 이래야 된다라는 그런 단정적인 그러니까 하나의 답만을 그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그 삶의 맥락이 다 다를 것이고 안락사도 아마 그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텐데요. 그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될 수가 있다고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건 너무 편한 접근 방법인데요. 이럴 수도 예.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이제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예. 이제 그래도 기본적인 이제 입장들은 있겠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들자면은 그 이제 아이가 수정이 됐을 때 이제 배아 상태로 존재를 하는데 그 배아가 과연 그 언제부터 의식이 있느냐에 따라서 과학자들이 그 배아를 가지고 실험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신경윤리가 이제 기여할 수 있는 점은 기존 뇌과학자들이 이제 과학적 사실만 가지고 논리적으로 따라가서 아무 좀 약간 성찰이 부족한 점들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다른 분야와의 그 어떤 계속 토론을 통해서 의견은 계속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얘기 중에 그 네. 맥락의 중요성 말이죠. 사실은 마음속으로 저도 그거에 참 동의하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뭐 정당방위의 살인도 있고 부당한 네. 살인도 있는데 그야말로 맥락을 섬세하게 따져보지 않고 네. 무조건 살인은 나쁘다 이렇게 돼버리다 보면 그건 정말 사회적 불이한 것을 정당한 일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복잡하고 진한하고 어렵더라도 섬세한 토론과 섬세한 그 결을 살펴보는 행위들 이것이 네. 성숙한 사회에 가는 길이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윤리라는 항목은 인간의 의지가 작용하는 것 같고 네. 뭐 뇌에서 어떤 결정 요소가 있기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해 나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말이죠. 네. 뇌를 연구하면 인간의 뭐 어떤 윤리성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증명이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하는 건가 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예. 이제 그런데 이제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신문에서는 보통 이제 연쇄살인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예. 연쇄살인범의 뇌를 나중에 이렇게 찍어봤더니 그 어떤 특정한 부분이 손상돼 있다더라. 사이코패스에 대한 그렇죠. 얘기죠. 저도 예. 그 보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런 이제 기사가 많이 실리기도 하고 요즘 책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일반인들은 이것 봐라. 뇌의 어떤 부분이 잘못돼 있으면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은 앞으로 사이코패스가 될 것이다라고 범죄자는 이제 원래 그렇게 타고났다. 타고났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운명론까지 갈 수도 있고요. 굉장히 안 좋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제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 사이코패스가 그 패스들을 검사해 봤을 때 분명히 이제 공통적으로 어떤 뇌의 부분이 손상돼 있는 것은 맞는 사실인데요. 이제 그거는 그런 마음 상태하고, 그러니까 사이코패스가 가지는 마음 상태하고 그 뇌 상태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지, 그 뇌의 상태하고 그런 마음 상태가 동일하다는 건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사이코패스의 그런 손상된 뇌 부분을 가지고 있는 정상인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사이코패스처럼 동일한 부분에 뇌가 손상됐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이코패스처럼 그런 아주 잔악무도한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우리의 어떤 그 윤리적인 생각이나 마음이 뇌의 상태로 이제 환원해서 그걸로만 전적으로 설명될 수가 없고 그 외에 그 다른 요소들이 함께 설명이 되어야지만 이제 가능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건 명심해서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뇌과학을 한다 해서 네. 뇌의 어떤 상태나 구조가 결정 변수는 아니라 하는 것,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이제 관여된다. 네. 그러나 분명히 깊은 연관은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죠. 예. 오늘 신경윤리와 관련된 쟁점들, 윤리와 뇌 과학의 문제를 이해해보는 시간인데 말이죠.
오늘 선생님 신경윤리라는 테마로 모셨을 때는 네. 사실은 좀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유행학문이기 때문에 네. 경향이 어떤지 이렇게 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만 네. 그냥 우리 삶에서 느끼게 되는 여러 문제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예. 질문으로 하게 되네요. 네. 아까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라고 표현하는 이런 사람들의 뇌에는 뭐 특징이 있는데 선생님 학문 분야에서 보자면 또 네. 그것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사회적 관계를 같이 봐야 되고 뭐 두루두루 말씀하시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 인간을 규정하는 여러 요소들 말이에요. 예컨대 책임감, 의지, 뭐 이런 네. 것들, 이런 부분들은 뇌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규명을 하는 겁니까? 그 책임이란 것을 이제 신경윤리에서 이제 연구할 때는 그 어떤 법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이제 형을 내릴 때 이 사람이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제 과연 따질 수가 있는가, 이제 예. 그걸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한번 볼 수 있는가를 이제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책임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뇌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 이제 신경윤리학자들이 보통 하는 얘기고요. 책임은 뇌 안에 있지 않습니까? 뇌와 연관되어 있긴 하지만 예. 뇌 안에 전적으로 있고 뇌에 의해서 결정된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인간의 마음 얘기하면 이렇게 가슴을 짚습니다. 네. 근데 뇌 과학이 발전하고 나니까 인간의 마음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여기다 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책임이 뇌 안에 있지 않는다면 어디에 있는 거죠? 아주 없다고는 이제 말할 수는 없겠죠. 예. 아예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런 뇌를 예를 들면 만들어 온 뭐 가정 환경, 무엇보다 사회, 문화 이런 것들에 좀 골고루 퍼져 있고 그런 것들이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예.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존재의 외적 맥락이군요. 예, 관계들. 네, 그렇죠. 예, 예. 한 개별 뇌의 작용이기보다는 그 뇌가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들 예. 그 총알을 본다. 네. 하여간 그 부분은 좀 지금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군요. 네. 근데 아마 호기심이 이제 생겨서 그런지 여기에 대한 정보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네. 엘리자베트 펄프슨가 하는 네. 그 어디 교수죠. 그 예. 유명한 대학 교수인데 예일대 교수군요. 네. 이분이 이제 미국의 백인이 흑인을 이렇게 접했을 때 예. 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는 거를 뇌 영상을 통해서 찾아냈다는 게 아마 긴장이나 경계 뭐 이런 거겠죠. 예. 근데 그런 백인이 가령 뭐 마이클 조던이라든지 너무나 익숙한 흑인들 모습, 뭐 오바마 대통령이겠죠. 이런 모습을 보면 전혀 그런 활성화가 없이 그냥 동료 백인들을 볼 때와 같은 작용을 한다 해서 뇌에서 그런 작용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 한 게 있지 않습니다. 네. 이제 그 연구는 익숙한 흑인들은 백인들처럼 굉장히 편하게 느끼지만 그렇지 않은 흑인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적개감을 가지고 어떤 인종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이제 그런 결과를 보여준다고 이제 사람들이 보통 해석을 하는데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연구에서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그 흑인들, 그러니까 그 친숙하지 않은 흑인들에 대해서는 흑인이라는 범주,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볼 때에는 범주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요. 네. 예를 들면 흑인이다, 백인이다, 아니면 뭐 안경을 썼다,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데요. 그 흑인들에 대해서 그 어떤 다른 부위가 뇌가 활성화됐다는 것은 흑인이라는 범주를 가지고 인식했다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흑인이니까 내가 저 사람들은 너무 싫다거나 저 사람들을 배척해야겠다 이런 인종주의적 생각까지는 나가지 않는다고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 중에 그런 걸 보여준 예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 백인하고 흑인이 있는데요. 백인이랑 흑인을 백인하고 흑인이라는 범주로 다르게 구분해서 볼 수도 있지만 그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똑같은 흰 티셔츠를 입었다고 하면 흰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라는 동일한 범주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흑인, 백인이라는 범주에서 나타났던 뇌 영상의 그 어떤 특정 부위가 이렇게 발화되는 그런 부위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예. 결론 해독은 그렇지만 어쨌든 뇌 영상에서 네. 가령 흑백을 구별할 때 작용하는 것, 네. 그다음에 그들을 동일한 군집으로 봤을 때 작용하는 다르게 나오는 거 맞는 거죠.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그 뇌 지문을 정교하게 찍을 수 있는 시대가 되면 정말 많은 걸 규명할 수 있겠군요, 앞으로.
인간의 그 뇌의 작용 그것 가운데서 뭐 프로이트로 가면 이제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 궁금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한테는 참으로 궁금한 게 기억의 작용입니다. 예. 이건 뭐 사적인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오늘 하루하루 이 순간 벌어지는 일에 대한 관심보다는 네. 내 기억에 저장돼 있던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훨씬 더 애착도 많고 네. 또 생각하는 바도 많고 또 같이 의미 부여하는 것도 그쪽에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참 더덥게 느낄 때가 많고 지나간 기억이 이제 더 크게 다가오는데 이거는 그 기억의 이상한 그 요술이죠. 실제 그 당시에 일기장이나 자료를 보면 내가 기억한 것과 굉장히 거리가 있는 수가 무척 많습니다. 즉 제가 편리한 대로 윤색하고 가공하고 이런 게 많거든요. 이 기억이라는 것을 뇌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규명할 수가 있는 겁니까? 기억은 근데 철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나 자신에 대한 기억은 나를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자아를 구성하는 내가 것이기 누구냐는 때문에 내가 겪어왔던 기억의 총체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기억이 그렇게 왜곡된 것이고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던 것들이 막 섞여 있다면은 굉장히 슬픈 일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내가 그리고 세계, 나를 통해서 생겨나는 세계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들이 거짓이라는 그런 결론까지 이르게 되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그런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기억을 뒤져보면 자기가 실제 행하거나 겪지 않았는데 실제로 기억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군요. 예. 사실 집단의 기억이 역사 아닙니까? 예. 예, 지금 기억의 오류를 얘기했듯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흔적이라는 게 얼마나 오류투성일까 그 생각을 해봐요. 기억의 오류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제가 얘기하게 될 책에 써 있는 귀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것이 믿을만하든 아니든 우리는 존재하는 기억으로부터 이론을 만들어내고 우리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감각을 만들어낸다. 지금 얘기하는 맥락 속에 와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좀 보태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아까 제가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이제 기억을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사실은 우리가 기억을 잘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제 굉장히 편리할 거고요.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모든 기억을 다 세세하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물리적으로 우리 뇌가 그 많은 기억들을 다 처리하지 못해서 우리 삶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진화론적인 그 유형성 때문에 우리 기억이 어느 정도는 왜곡이 되고 제한이 되고 이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근데 그런 점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이용을 한다면은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집단적인 그런 기억조차도 기억을 다 하는 그런 상태보다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신이 새 집으로 이사한다고 상상해보라. 빈 방에 앉아 새 집으로 옮기고 싶은 것들의 목록을 써내려간다고 해보자. 이것이 당신이 의식적으로 기억해내는 방식이고 그 목록은 지금 당신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당신은 그 목록이 운 좋게도 짧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집 주위를 걸어다니면서 옮기고 싶은 것들을 적는다고 해보자. 당신은 적을 것이 너무 많아서 종이가 모자랄 것이고 이사 비용은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10배나 뛰어오를 것이다. 과거 기억들은 영원하지 않다. 과거의 기억들은 현재의 의식적 삶에서 많은 역할을 차지하지 않으며 과거를 생각할 때 기억은 이미 심하게 왜곡된다. 뇌과학자로서는 이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서 지금 질문을 드려봅니다만 네. 저는 어디선가 이런 기절을 읽고 아주 그렇구나 생각한 게 있었어요. 인간은 태어나서
현재에 도달하기까지 겪고 경험한 모든 것을 다 기억한다. 네. 다만 그것은 이제 기억으로 저장이 되는데 그 저장된 것을 꺼내는 기억이 또 따로 있다. 그리고 그 꺼내놓은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이라고 생각을 한다. 예. 그래서 겪고 경험한 모든 것이 실은 뇌에 다 있다. 데이터로서 있다. 네. 그 데이터를 꺼내는 능력을 활성화시키면 소위 이제 머리가 좁고 총명한 게 되는 네. 것이고 또 나이를 먹어가면서 기억할 수 있는 꺼낼 수 있는 양이 자꾸 줄어드는 것이고 뭐 이런 식의 설명을 제가 어디선가 이제 책에서 읽었습니다. 네. 이 얘기는 황당한 얘기인가요? 과학적인 얘기가 되나요? 황당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제 심리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갖고 있다는 거는 장기 기억. 이제 이거는 신경윤리 쪽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심리학 쪽 얘기인데요. 장기 기억을 얘기를 하고요. 하지만 평소에는 이 장기 기억 속에 있는 모든 기억을 다 꺼냈을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무의식적인 기억도 있고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하지만 아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꺼내 쓰는 이제 그런 능력은 이제 작업 기억, 워킹 메모리라고 하는데요. 예. 거기서 이제 그걸 잘 뺐을 수 있는 사람이 보통은 이제 머리가 잘 돌아간다, 머리가 좋다라고 합니다. 용어를 하나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기억,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예. 있고 그걸 꺼내는 것을 꺼내서 작업을 해서 할 때 쓰는 기억이기 때문에 작업 기억이라고 작업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예. 그렇군요. 이제 뇌 연구로 들어간다면 네. 어떤 도덕적 감각도 인간이 타고나는 것이냐. 정말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사회적 필요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사실에 가까워 보이긴 하거든요. 네. 뭐 아내 수를 남편과 배우자 수를 1대1로 제한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어떤 필요에 의해서 네. 어느 지역에 가면 돼지고기를 못 먹는다든가 뭐 이게 다 필요에 의해서인데 그게 다 윤리로 규정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뇌에서 연구한다면 그 윤리라는 영역의 타고난 부분 네. 이것들을 좀 규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연구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그런 직관을 인간이 과연 가지고 있느냐. 네, 네. 이제 그런 거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또 그거에 관해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윤리학에서 많이 다루는 딜레마인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어떤 판단을 내릴까를 이제 생각을 하는데 철로가 이렇게 두 갈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차는 이쪽에서 달려오는데 한쪽에는 5사람이 있고 또 다른 쪽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기차는 지금 5사람이 있는 쪽으로 달려오고 있고요. 근데 조금만 더 오면 5사람이 죽을 지금 상황인데 다행히도 거기에 도착하기 전에 그 선로를 바꾸는 그런 레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렛대를 내리면 이 선로가 바뀌어서 한 사람이 서 있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 참 어렵네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 사람 목숨이 5명이 더 중요하고 1명이 덜 중요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다시 예. 말해서 그냥 놔두면 차가 가던 길로 가는데 그걸 조작한다는 거는 다른 생명을 해친다는 의미가 되는 거군요. 예, 근데 어쨌든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한테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는 당연히 이 지렛대를 내려서 한 사람이 있는 방향으로 틀어야 된다라고 이제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과 대비돼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어떤 배에 타고 있습니다. 배에 타고 있는데 이 배에는 5명밖에 못 타는데 6명이 탔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한 사람을 밀어들여서 내보내야지만 다 같이 안 죽을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비슷한 딜레마의 상황인데 아까 그 철도의 경우하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그 판단을 내리는 시간이 조금 더 길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철로의 경우는 내가 약간 개입되지 않은 좀 더 먼 간접적인 상황이어서 비교적 보다 빨리 그 도덕적인 직관을 발휘할 수 있었지만 그래서 정서나 어떤 감정, 불쌍한 감정이 좀 덜 개입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사례의 경우에는 내가 그 상황에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판단을 내리는 시간이 좀 더 길고요. 실제로 이 두 가지 경우를 그 뇌 영상을 찍어본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경우가 그러니까 앞쪽 경우는 내가 개입되지 않는 보다 간접적인 경우이고 이 정서에 해당되는 뇌부위가 그 발화하는 빈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내가 개입돼 있으므로 보다 직접적인 상황이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감정적인 부분이 더 많이 발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윤리적 태도는 그러니까 윤리적인 행동이 발현될 때는 감정이 많이 좌우된다. 예, 그런 경우가 있겠죠.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윤리적 선택이라는 것이 가령 집단을 위한 어떤 지혜로운 의지의 네. 작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인간에게 본원적으로 존재하는 윤리에 반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생물학적인 유지 본능, 네. 본능의 확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여러 이제 이견들이 나올 요지가 많은. 예, 그래서 사실 이런 연구 결과는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상당히 최근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판단을 내릴 때는 합리적으로 이성에 의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제가 들려드린 얘기는 전혀 그렇지가 않고 순전히 감정적인 게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의 인지작용이 이제 합리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데 예전에는 이성하고 감정이 굉장히 분리된 것으로 생각이 되어 왔는데 인지라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고상하고 합리적인 좋은 그런 기능이 사실은 감정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네.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인간을 이성적인 합리적인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감정을 가진 인간으로 보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거는 경험적으로 아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이념적 존재 아닙니까? 예전에 한국 사회에 막 이념이 왕성했던 시절에 네. 친한 친구가 이념이 맞아서 친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공식적인 모임에는 이념이 비슷한 사람끼리 이제 어떤 단체를 이루고 그러지만 사적 관계는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오히려 완전히 정반대 입장이 돼서 아웅다웅 다투는 입장이 친합니다. 네. 뭐 고등학교 동창이라든지 네. 한 동네에 살았다든지. 예. 그래서 야, 이념이라고 하는 이성적인 것보다는 인간의 감성적 요소가 얼마나 더 크게 작용하는가 그 체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과학자들이 그걸 규명을 해주는 거군요. 네. 네. 가정의가 교수님, 안녕하세요. 당신은 세계적인 인지과학자죠. 그래서 당신이 제기한 문제들은 우리에게도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아, 그런가요?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윤리적 문제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질문을 던질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데 김용 교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들을 직접 부딪혀보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어요. 네,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과학이 끊임없이 발달하고 있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방향의 모색이 필요하죠. 네, 그래요. 그런 마음으로 썼습니다. 여정은 길었지만 전 문제를 제기하고 제가 제기한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되어 이야기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강조하고 있죠. 신경윤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맥락이다. 양자의 고민을 유도하는 문제에 대해 결정적인 답을 내리기보다는 다양한 맥락과 상황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도 받았습니다. 윤리적 상황 등이 모두 맥락에 따라 상대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인가? 이것이죠. 네,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데 전 이렇게 생각해요. 맥락을 떠난 가치 판단은 현실에 적용되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특히 당신은 그런 맥락을 강조하면서도 결국 보편적인 도덕을 이야기합니다. 전 사람을 믿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도덕적 직관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대안 없는 질문은 공허하지 않을까요? 성찰과 대안에 대한 모색을 주문하는 질문, 그것이라고 생각할게요. 네. 그리고 전 저의 그 질문에 대해 우리 현대인들이 자신의 문제로 여기길 바래요. 아마 그렇게 여길걸요. 현대인들은 마음이 복잡하답니다. 그들이 놓인 곳의 맥락, 아마 스스로 꼭 보고 싶어 할 겁니다. 두 분의 대화도 실제로 또 만나보시기도 한 분이죠. 네. 지금 이 얘기 안에도 너무 많은 이제 궁금증, 토론거리 있어서 저야말로 어떻게 맥락을 짚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초반에 얘기 나눴던 그 맥락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네. 말씀도 그렇고 현대사회가 복잡하다 보니까 인간이 자신을 알고 싶고 그 자기를 규명하는 것 못지않게 그것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방향성을 또 알고 싶고 네. 이런 것들이 신경윤리 하시는 분들이 아마 주된 관심사인가 보죠. 네, 네, 맞습니다. 현대 사회, 어느 사회나 그렇겠지만 뭐 복잡하지만 이제 지금 사회는 더 그 발전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하루만 조금 그 흐름을 놓치면은 못 따라갈 정도로 그렇죠. 이제 그럴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데다가 아주 어렵다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나가 무엇이고 이제 타인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관계를 이제 정립하는 데 있어서 이런 뇌과학적인 자료나 그다음에 뇌과학과 다른 여러 학문들이 함께 작업하는 그런 연구, 그다음에 그런 검토, 그런 생각들이 많이 이제 필요로 합니다. 현재까지는 뇌과학자 내지는 인지학을 하시는 연구자들의 이제 영역이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는 그냥 일반인들의 상식으로 이 분야에 대한 공부와 이해, 정보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될 때가 오겠군요. 예, 그런 것들이 오고 있고요. 그것들이 되지 않으면 좀 더 좋은 삶을 살기에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울림이 있는 인문학 순서입니다. 오늘 숭실대학교 철학과 김효은 교수와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뇌와 인간의 관계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윤리의 측면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 윤리적 뇌, 이 책을 배경 지식으로 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책의 저자가 어떤 분인지 좀 간단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책의 저자는 마이클 가자니가라는 뇌과학자인데요. 이 마이클 가자니가는 인지과학을 선도해서 이끌어온 그 장본인이고요. 또 지금은 그 단순히 인지과학을 넘어서서 그 법학자나 철학자 그리고 이제 정책 담당자들과 함께 협동 작업을 해서 과연 이 뇌과학의 연구 결과가 어떤 그 윤리적 사회적 함축을 가지는지를 직접 아주 단순히 학문적인 것 작업도 하지만 또 일반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비밀 프로젝트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사석에서 들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나 도도적 상태는 뇌의 상태로 완전히 설명될 수 없고 자유의지의 영역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이 영역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인 메시지이다. 그래서 윤리적 뇌라는 이 책의 제목은 뇌가 윤리적이다 라는 단정적인 주장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뇌가 윤리적인가? 어디까지는 그렇고 어떤 부분은 그렇지 않은가를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다. 네, 뇌라는 연구 대상의
필요한 윤리적 태도, 마이클 가자니가 교수의 책을 읽어주셨습니다. 사실 문명의 발전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 300년 전에 사람이 오늘날 우리를 보면 거의 공포스러운 괴물처럼 보일 거라는 건데, 우리도 지금 미래를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과학적 연구가 가는 방향에 자꾸 제동을 거는 게 꼭 윤리적 태도만은 아닐 것 같아서 방향은 방향인데 그 속에서 어떤 지혜로운 태도를 취할 것이냐. 근데 선생님 책에 나오는 대목도 그렇고 말씀 속에서도 그렇고 올바른 방향으로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그 어떤 가능성을 계속 열어놓고 계십니다. 이 저자와 더불어 또 연구자로서 이 윤리적 뇌, 이 뇌 연구가 가는 방향이며 목적성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은 뇌 연구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일반인들한테는 굉장히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는데, 일단은 뇌과학의 성과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열심히 연구를 진행시키는 것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듯이 그 뇌과학의 성과를 통해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결국 이제 연구자와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회는 이 뇌과학이 단순히 학문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곳곳에 침투하는 그런 굉장히 아주 새롭고 흥미롭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텐데요. 그런 사회에서 잘 살아가려면은 아주 항상 깨어있고 비판적인 자세로 그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 그리고 주변, 그리고 사회 문화를 좀 열심히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 많은 연구 그리고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